자, 그러면 오늘은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은 정부 채무와 재정 적자입니다. 정부 채무와 재정 적자. 16장은 그냥 전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봤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뭐 시차 문제랄까, 효과랄까를 봤고, 그 다음 17장은 이 정부 채무와 재정 적자라는 것은 이 거시 경제 정책 중에 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죠.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정 정책과 그 다음에 그 결과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정부 채무와 재정 적자라는 것은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과 달리 그 결과가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결과가 특히 이제 재정이 적자로 정책을 계속 취하다 보면 그 적자가 쌓이면 그게 국가 부채, 정부 부채 또는 국가 부채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정부 부채하고 국가 부채는 사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 전체 부채라 그러면 정부의 부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도 있고 개인의 부채도 있는 셈이죠. 가계 부채도 있는 거죠. 그걸 다 합치면 그 국가 전체 부채라고도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뭔가만 통상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정부 부채를 국가 부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개념으로 아마 섞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그 특성이 좀 달라가지고 국가 부채는 정부 부채는 문제가 없는데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는 나라 또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는 나라 등등은 또 뭐 그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뭐 여기서 이제 가계 부채, 기업 부채는 별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정부 부채, 정부 채무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장에서 볼 내용은 국가 채무 규모, 그 다음에 국가 채무가 왜 문제냐, 국가 부채가 왜 문제냐, 그리고 국가 부채가 지금 발표되는 데이터 상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느냐, 이런 문제, 측정성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국가 채무에 대한 전통적 견해 및 리카디안 견해라는 거죠. 전통적 견해라는 것이 리카디안 견해가 사실은 더 전통적입니다. 그 과거 옛날 견해입니다. 옛날 견해고 여기서 말한 전통적 견해는 시기적으로는 이 뒤에 나오는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적으로 보는 견해죠. 그러니까 뭐 소득에 따라 가지고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에 대한 전통적 견해하고 리카디안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마이너한 견해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학습할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은 경기 순환이 조정된 재정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를 보는 이제 좀 동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 부채 재정에 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정책에 대한 리카디안 견해가 바로 리카디안 등가, 리카디안 이퀴벌런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리카디안 등가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예산을 볼 때 자본 예산으로 보자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자, 현재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이 이 데이터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 데이터는 2016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5년 전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데이트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올해까지 포함하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작년, 19년, 20년 뭐 코로나 와중에 여기다 코로나라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악화가 돼 있을 겁니다. 악화가 돼 있다는 것은 이 숫자가 훨씬 더 커졌을 거라는 얘기죠. 세계적으로. 어쨌든 현재 코로나 사태가 반영 안 된 2016년 현재 값을 보면 뭐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리스트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이제 두드러진 나라들 했죠. 이 영광스럽지 않게도 1등은 그리스가 했습니다.
왜 그리스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지는 뭐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이탈리아 130%. 자, 국가 부채를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값은 액수로는 안 봅니다. 액수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GDP에 대한 규모로 봅니다. GDP에 대한 규모.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자다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0억 달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조 정도의 적자가 있다. 1조라 10억 달러죠. 그죠? 1조 정도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채가 있다. 그러면 뭐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부채가 굉장히 크죠. 크고 갖기 힘들 수는 있지만 조그만 덩치가 조그만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덩치가 조그만 나라는 그러나 덩치가 굉장히 큰 나라는 그거는 뭐 그 액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물량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액수로 나타난 데이터를 볼 때는 거시경제에서 국가 비교를 할 때는 국가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뭔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나라 덩치에 대한 비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GDP에 대한 규모의 비율로 보는 거죠. 덩치가 큰 나라는 뭐 액수가 좀 크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바로 덩치인 거죠. 그죠? 그 나라 덩치. 그래서 그 덩치에 대한 규모를 보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150%다라는 이야기는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내고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1년 반을 일한 돈을 몽땅 다 내야지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가 부채를 가지고 뭐 국가 부채가 있다. 그러면 갚으려 그러면 갚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것이 뭐 우리나라의 담세율이 한 10%가 10% 정도, 한 15% 정도입니다. GDP 한 15% 정도를 세금을 냅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 한 30% 정도를 30%를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매년 30%를 걷어가지고 세금을 갚으면 되지. 그러면 5년 하면 갚겠네? 라고 하겠지만 30%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채를 갚기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거죠. 30% 세금이라 그러면 그건 다 쓸 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돌아가는 SOC 새로 안 만들더라도 운영 유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길도 유지하고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있고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금은 뭔가 거둔난 세금 가지고 남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빡빡하게 항상 세금을 더 걷고 싶어 할 정도로 항상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세금 중에서 부채를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라는 것은 상당히 GDP에서 150%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뭐 부채율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GDP 30%는 세금으로 걷었는데 그러면 한 5년 갚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걸 5년 갚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제일 큰 나라가 그리스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 130%, 그 다음 일본이 125%, 그 다음 포르투갈이 한 100%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가 96%, 영국이 92%, 스페인이 83%, 미국이 81%, 프랑스가 80, 그 다음 네덜란드 40, 독일 40, 캐나다 30, 스위스 5%, 호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라는 것은 그 나라 국가 부채보다는 빌려준 돈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순으로 봐가지고 부채보다는 빌려주는 게 더 많은 오히려 채권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적인 상태입니다. 자, 이 한 나라의 역사적인 걸로 가기 전에 먼저 이 표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면 조금 이제 내가 주관적이지만 질적으로 먼저 평가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용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근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다 그러면 미국도 거의 뭔가 이게 100% 넘어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도 훨씬 넘어간다. 220, 30% 등등 굉장히
지금 숫자가 커졌다라는 거죠. 짧은 기간 내에 이 전체적인 숫자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 한 1년 뒤에 나올 데이터가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딱 보면 뭔가 아마 조금 어디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밑에 나라하고 요 위에 나라가 다릅니다. 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요 밑에 나라들은 굉장히 건실한 나라들입니다. 건실한 나라들이라서 국가 부채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굉장히 절약하고 살고 있는 나라들이고, 이 위에 나라들은 상당히 부채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주 위에 있는 나라들은 방만하게 쓴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의 나라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쓴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나라 성격이 있죠. 네덜란드, 독일, 이거는 유럽에서 가장 건실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국가 부채를 가능한 한 안 만드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한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뭐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국가 부채 이야기할 때 요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밑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나라들이고, 이제 이 위에가 문제가 되는데 아주 위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 나라들도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될 나라들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몇몇 나라, 그리스, 포르투갈, 뭐 여기 또 빠져 있는데 스페인,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규모가 적어가지고 여기 빠져 있네. 스페인, 아일랜드, 스페인 여기 있네요. 스페인 여기 83%, 그다음 아일랜드, 이런 나라가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있었죠. 그게 소위 유럽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 네 나라를 합쳐가지고 픽스라고 이야기하죠. P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네 나라를 합쳐가 픽스라고 해가지고 네 나라의 소위 국가 부도 사태가 생겼습니다.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 정부 채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채무를 연장을 못할 지경까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하면 이런 뭐 채무가 있다 그러면 갚고 그 다음에 또 그 채무를 또 내는 것이 아니라 뭐 갚을 돈이 없으니까 뭔가 하면 다시 채무를 내 가지고 갚는 그런 식으로 연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새로 이제 채무를 낼 수가 있는데, 새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한 그런 네 나라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에서 그게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린다는 것이 그 나라 채권에 대해 가지고 할인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도록 그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러더라도 안 팔리는 그런 지경까지 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만큼 그 규모, 유럽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지금은 이제 2016년이라고 그러면 유럽 금융위기가 2009년 정도에 발생했죠. 9년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문제가 대부분 수습되고 난 뒤의 상태인데, 수습된 뒤에도 이제 그리스는 이 정도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도 이렇고, 그 다음에 스페인, 뭐 아일랜드, 뭐 그런 네 나라가 이제 이런 정부 부채가 너무 많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부도가 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도 생깁니다. 뭐 사실 이제 그 픽스 사태 때 그 네 번째 나라까지 발생했고 다섯 번째 나라가 이탈리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뭐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탈리아를 뭐 굉장히 주시하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탈리아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번지지가 않았던 게 뭐 이탈리아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네 개 정도 나라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에서 달라들어가지고 그 네 나라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돈도 퍼붓고 그 나라 경제도 뜯어고치고 그래가 어느 정도 수습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터지고 나면 도저히 유럽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도 거기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다른 나라들이 뭔가 하면 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안 터지게 봉합을 했던 셈이죠. 그래서 이탈리아까지는 안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 있다는 것은 이탈리아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하고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다 위험한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전히 지금 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탈리아 금융 위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뭔가 한번 터진 나라는 계속 터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고, 뭐 한번 터져가지고 그걸 좀 수습을 했다. 그래도 완전히 체질을 고친 게 아니라 그냥 수습을 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질이 그 체질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 이야기가 생기더라. 뭐 대표적인 금융위기에 뭐 남미 국가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아르헨티나는 금융위기를 한 나라가 한 9번 겪었나? 그렇습니다. 소위 단골 선수죠. 네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한번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는 한번 터지고, 이제, 어쨌든 극복을 하면서, 다 벗어났다라고 이제 지금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지만, 안 그런 나라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을 했지, 그 다음에 그 체질을 개선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뭐, 그래서 이탈리아도 그런 걸로 보고 있죠. 그리스도 그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다음에 또 생기면 또 충분히 또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높은 데 있죠. 높은 데 있는데 이 높은 것은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이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굉장히 좋은 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G2,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GDP가 큰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고 제조업 강국이고 뭐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나라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80년대부터 경제가 점점점 굉장히 조용히 뭔가 하면 이제 그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잃어가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죠.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돼갑니다. 뭐 최근 10년은 또 뭐 아니라고는 주장할 수 있죠. 아베노믹스가 나오면서 조금 경제 방향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체제를 바꾸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20년, 30년 동안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재정 정책을 계속 쓰면서 쌓인 것이 국가 부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1980년대만 보더라도 일본은 국가 부채가 거의 없는 진짜 근실한, GDP는 굉장히 크고 경상수지 흑자는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재산은 많고, 기업이나 국민들은 재산도 많고 부채는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하고 건실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마저도 뭐 특별히 과소비를 한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금살금 뭐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게 그 경제 방향이 뭔가 하면 좋은 쪽으로 안 나가면 이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이 수준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지금 문제 수준에 있는 거죠. 문제 국가들 그룹 속에 그것도 위쪽에 있는 거죠. 위쪽에 있다는 것은 이 값으로 봐가지고는 금융위기가 나도 충분히 났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금융위기가 안 난 이유는 뭐 흔히 이야기하죠. 이 국가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금융위기가 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없어지면서 금융위기가 나는 것이고, 여기서 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외환은 문제가 없는 거죠. 외환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외환 부족 때문에 금융위기가 날 가능성은 없지만, 대신에 뭔가 하면 국가가 소위 빚이 많아가지고 국가가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게 나는데, 일본이 국가 부도라는 것은 대부분 뭔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가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빚을 더 내려고 그럴 때 더 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빚이 나는 건데, 그러면 더 못 낸다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에 대해서 부채인 겁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부채를 더 못 조달한다라는 건데, 내국인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는 부도 개념이 없는 겁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부도 개념이 없죠. 국내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찍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도 개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더라도 일본은 아직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할 수준이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일본 국가 신용도, 국가의 신용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입니다. 그 신용도를 평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해도 일본은 트리플 A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용도가 높은 등급이었죠. 높은 등급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높아짐으로써 이제는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국가 신용도로는 전체에서 아마 한 5등, 한 5등, 5위 정도 됩니다. 1등에서 한 5등으로 미끄러진 거죠.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훨씬 낮다는 이야기죠. 일본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의 신용도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가 돈을 조달하려고 그러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가격은 우리나라 채권보다 더 낮게 평가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더 줘야지 그게 팔린다 라는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일본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계속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가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 100%, 한 7, 80%, 80% 이상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빚을 내 가지고 그 이자를 갖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지경이 맞아버립니다. 이자를 갖기 위해 가지고 이 부채 규모가 채무 규모가 점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안 내더라도 재정 적자라는 것이 순수히 한 해의 살림살이용으로 그 세금 가지고 다 조달하더라도 이거는 자꾸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규모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빚에 대한 이 전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갖기 위해서마저도 부채 규모가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거죠.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점점 더 나빠질 그런 이제 우려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액수로 봐가지고는 일본이 지금 세계 어떤 나라보다는 상태가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터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 금융위기라는 최근 사태 때문에 거시경제학에서 새로운 챕터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뒤에 파트에서도 금융위기라는 챕터가 하나 새로 생겼죠.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이 일본이 한번 터지고 나면 경제학 교과서에 이제 새로운 아마 챕터랄까 아니면 한 챕터 내에 섹션이라도 하나 새로 생길 정도 일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측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이 생기고 나면 겨우 허겁지겁하게 돼 가지고 설명을 해내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지금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르투갈은 뭐 전체적으로 봤죠. 아까 금융위기 나라들. 벨기에는 뭐 이렇게 되더라도 국가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나라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죠. 30%, 40%. 그래서 이제 뭐 별 문제가 없는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된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여기에 리스트된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만 여기에 리스트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후진국은 부채가 없어가지고 건실한 게 아니라 부채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 같은 나라는 해외 시장 가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발행이 안 돼요. 아무도 안 사니까. 너희 나라 믿을 수 없으니까. 너희 나라 빚을 갚는다는 걸 믿을 수 없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아니, 이자료 굉장히 높다든지. 그러니까 국가 부채 이야기를 할 때는 선진국의 이야기, 선진국끼리의 이야기지 개도국들은 여기에 해당도 안 됩니다. 다행히 해당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부채를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빚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이 안 되죠. 그 이야기는 이 국가부채라는 것은 소위 국가부채가 많으면 문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부채는 선진국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병이 걸리는 거죠. 오히려 선진국이 아니면 이런 병이 안 걸리는 오히려 이제 역설적인 뭐 장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부채를 이야기할 때 선진국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때 별로 비교하기에 적절한 지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빚이 있는데 옆집의 부자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 빚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 집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전혀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자인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뭔가 하면 재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빚이 좀 있어서 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뭔가 하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뭐 불리고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우리 그런 부자가 아닌데 뭔가 하면 그런 부자에 비해 가지고 우리 뭐 전체 액수에 비해 가지고는 뭐 비율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비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여기 딱 잘랐죠, 그죠?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빛을 내려 그러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근실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 퍼센트가 낮다라고 가지고 위안을 삼다든지 아니면 뭐 충분히 뭔가 하면 더 돈을 많이 쓰자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현황이고 나라별 현황이고, 그럼 뭐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 없죠, 그죠? 우리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 요 사이에 있습니다. 한 40%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정권 들어가지고 부채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4, 50%, 50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아직.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좀 늘었는데 40% 이제 중반 후반 정도 갔을 수가 있어요. 뭐 요 정도, 요 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딱 잘랐을 때, 이 값으로 봤을 때 근실한 그룹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정도로 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가는 것이 전혀 좋을 게 없다. 그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이제 국가 부채는 어떤 것이냐,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보고 현재 현 상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으로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뭐 미국 책이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설명이 또 유용한 것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뭔가 하면 긴 변화를 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1800년대부터 데이터를 만들어가 있습니다. 200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고 있죠. GDP에 대한 비율로서 뭐 옛날 것은 사실은 추정에 가까운 값들입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러나 정확한 액수, 이 값이 정확하냐 아니냐, 그것보다는 이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추세가 이제 의미가 좀 있죠. 딱 보면, 자, 이 전체 200년, 220년을 통틀어 가지고 부채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현재 뭔가 하면 거의 지금 한 0.8 정도가 있죠. 0.8이라는 것은 80%, GDP의 80%인데 지금 수준이라는 것이 전체 기간에 비해 가지고는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최근에는 국가별로 보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더라. 자, 뭐 어떻게든 올라갔다. 뒤 여기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확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쭉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니까 확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쭉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오르더라, 또 떨어지고. 또 어떤 일이 생기니까 오르더라, 그리고 쭉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면 올라가느냐? 사후적으로 본 거죠. 본 건데, 보니까 두드러진 것이 여기가 독립전쟁. 이게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영국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할 때, 그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전쟁. 남북전쟁 때 확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때 올라갔을 때가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때 올라갔을 때가 29년 대공황. 그 다음에 이때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건 2차 세계대전. 자, 어쨌든, 뭐, 여기도, 이 크게 피크를 치가지고 올라갈 때는 보면 대부분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죠. 전쟁 때 이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전쟁 때. 자, 전쟁이 나면 그때는 국가 부채 아무도 안 따지죠. 재정근연성 누가 따집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때는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생존이 달렸고 죽거나 살거냐,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지면 죽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기면 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있는 걸 다 때려부어 가지고 무기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재정 건전성 안 따지고 뭔가 하면 국가가 있는 돈을 다 쓰고 아니면 부채를 발행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조달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 전쟁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전쟁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 전쟁 끝나고 나면 그걸 갚는 거죠. 갚고 이 부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거죠. 뭐 단순에 못 갔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점점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전쟁이 나니까 또 빚을 이만큼 냈다가 그 끝나고 나가서 이렇게 갚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차 대전이 나니까 또 이제 엄청나게 돈을 쓰는 겁니다. 썼다가 또 갚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나니까 뭐 더 엄청나게 쓰는 거죠. 갈수록 전쟁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고 규모가 커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것도 이제 열심히 갚는 거죠. 갚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0까지는 안 갔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이제 그 뒤에 다시 석유 파동 뭐 그런 능동으로 나면서 다시 나빠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채가 크게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전쟁이었고, 전쟁이 없을 때는 대부분 국가 부채는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였다. 옛날에는 바람직한 상태였다. 자, 그게 이제 200년 이상의 국가 부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본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아니면서 국가 부채가 많아진 경우가 이제 언제 처음 생겼느냐 보면 요거죠.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이거 자체가 이제 이때부터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거죠. 1929년 대공황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케인즈가 일반 이론책을 쓰고 소위 거시경제학적인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소위 재정정책, 유효수요 정책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빚을 내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부양을 하자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대공황시에 부채를 높였습니다. 이 이전에는 뭐 굉장히 큰 경기 침체가 많았습니다만은 경기 침체 시에도 국가는 부채가 안 늘었어요. 그런 일을 안 했죠. 그러나 이때부터 처음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끝나고 나가지고 이때도 이제 뭐 이때 늘는 것이 소위 73년에 석유 파동이 발생했죠. 1차, 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그때도 경기 부양 차원에서 국가 부채가 높아진 거죠. 높아졌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부채를 낮췄습니다. 낮췄다가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여기서 확 오르죠? 요 시점이 소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소위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뭐, 여러 투자회사들이 망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망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그 관련 대출과 그 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많이 부도가 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부채가 이렇게 확 늘었던 겁니다. 확 늘어가지고 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제 수습이 되면서 조금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 다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반영됐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은 위치로 지금 이게 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 부채의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역사적인 변화인데, 자, 이걸 이제 보기에 이제 평가하기 나름인데, 이제 이렇게 뭐 좀 주관적이지만, 자, 고전학파적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자, 국가 부채라는 것은 전쟁 때만 만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국가가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하나의 시각이죠. 그렇다 그러면 부채는 안 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주장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장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였습니다. 전쟁 이외로 전쟁 아닌 사유 때문에 국가 부채가 커지게 된 것이 대공황이었습니다. 대공황이었고, 이제 국가 부채를 쌓을 수 있는 경제학적인 논리가 나온 거죠.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국가가 부채를 내더라도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뭐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전쟁 아닌 사유로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뭐 이때는 이제 좀 떨어졌죠. 해결되는 수준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반복하더라.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큰 전쟁이 안 났는데도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라크 전쟁이야 뭐 사실은 뭐 큰 전체 미국 경제에 비해 가지고 규모에 비해 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비해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이 경기 침체에 따라 가지고 금융위기에 따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 국가 부채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 문제는 소위 적극적인 경제 정책의 결과입니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그 다음에 복지국가 개념의 실현, 이 과정으로 발생하는 국가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 가능하느냐라는 것에 이제 하나의 우리가 지금 물음표가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고 이제 에피소드를 자 이야기해 줬는데 좀 최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지만 뭐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슈입니다. 똑같은 이제 사안만 다르지 똑같은 이슈입니다.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같이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에서 한 50%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 자,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하면 석유 파동에 따라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감세 조치였습니다. 소위 이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 레이건이 대통령을 8년 동안 할 때입니다. 레이건이란 그 사실은 영화 배우 출신이죠. 미국의 서부 영화를 많이 찍은 영화 배우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 출신이 이 대통령을 했는데 이 8년 동안 대통령 할 시기 때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냐? 적극적인 감세 조치를 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렸습니다. 소위 레이건 경제정책의 이 이론적인 토대가 스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뭐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인데 소위 레프라는 교수가 주장했던 스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그걸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정책을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뭐 교과서에도 한 10년 전에는 있다가 이제는 빠졌습니다. 워낙 허황하기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처음부터 허황하다는 주장을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을 하고 쓰니까 이제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실릴 정도였는데 이제는 빠졌습니다. 자, 스플레이사이드 이코노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레이건이 감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최근에 트럼프도 감세 조치를 했죠. 한 이유는 자, 감세 조치를 해줘도 경제는 더 성장하고 더 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는 안 생긴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어떤 논리냐? 감세 조치를 해주면 기업들은 훨씬 더 세금이 깎이면 소위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개인도 소득이 늘어나고 기업도 소득이 늘어나죠.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개인도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업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빨라진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빨라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파이가 커지고 GDP가 커지니까 거기에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받더라도 세금 액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감세해준 만큼을 다 세금으로 거둘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재정 적자도 안 생깁니다. 재정에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감세를 해주자. 사람들의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경제 정책을 이제 실제적으로 뭐 논리 같이 보이는 그런 정책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논리를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이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감세를 하고, 뭐 감세를 함으로써 사회보장도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국가 이제 이 냉전의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이지만 냉전이 극단으로 치달더랬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는 아니죠. 소련이죠.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러시아로 바뀌었으니까 소련과 미국 간의 소위 냉전이 가장 극단적으로 팽배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군비 경쟁이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소위 이제 무기 경쟁이죠. 서로 더 좋은 무기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핵 경쟁이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때는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우주 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때는 뭔가 하면 소위 러시아하고 이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우주로 가가지고 우주 개발하겠다. 라면서 그쪽에다가 이제 우주군을 만들고 투자를 마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소련도 이제 그런 경쟁을 하게 됐죠. 결국은 이제 냉전이 어떻게 깨졌냐 그러면 이때의 군비 경쟁에서 소련이 도저히 못 따라간 겁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군비를 조달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가지고 소련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다 하면서 소련 경제가 망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 쪽의 학자들은 레이건이 소위 냉전을 종식시킨 아주 뭐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못 따라오는 쪽으로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소련을 뭔가 하면 붕괴시키고 소위 냉전을 종식시킨 그런 대통령이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의 뭐 워싱턴이나 아니면 링컨 다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건 이제 뭐 미국 내에서 평가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때 국방부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때 부채 비율이 늘었다는 거죠.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GDP 대비 부채는 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 끝나고 나가지고 냉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소모적이고 양쪽의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죠. 어쨌든 그 냉전이 종식되면서 양쪽 다 그런 군비 경쟁을 안 하고 소모 부분을 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냉전 종식과 동시에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뭔가 하면 핵무기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줄임으로써 서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지구가 됐다는 차원에서는 뭐 그 원인이 뭔지 아니면 누가 기여해 있는지 그건 뭐 따질 게 없더라도 어쨌든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좋아지고 그 뒤에 이제 동북권이 다 이제 민주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뭔가 훨씬 더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생겼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뭐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새로운 냉전이 생기고 있죠. 지금은 이제 소련과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냉전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한번 이 적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늘어난 것이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보면 이 적자가 줄었습니다. 줄었죠. 이때 늘어난 것이 이제 그거다라는 거죠. 이때 석유 파동과 그다음에 레이건에 따른 이제 그 스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이것 때문에 이때 적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소위 러시아 붕괴 이후에 레이건이 끝나고 나가지고 그다음 대통령 함으로써 이제 스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는 좀 줄였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들어섬으로써 다시 세금은 뭐 원상 회복을 했습니다. 함으로써 이게 다시 이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딱 신기한 게 이 감세 조치는 미국에서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은 감세 조치고 공화당은 세율을 올리는 겁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정권은 항상 재정 균형, 그 다음에 아니 말 잘못했다. 오케이, 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맞네요. 공화당이 감세 조치는 맞습니다. 공화당은 감세 조치를 하고 민주당이 항상 세금을 올리죠. 세금을 올리는 것은 민주당은 세금을 올려가지고 뭔가 하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쓰자라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진보 쪽이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소위 사회주의적으로 경제를 경영하자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하면 뭐 다 많은 사람들이 고루 살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수적인 것은 시장에 맡기자. 국가가 뭔가 하면 그런 쪽은 하지 말자. 시장에 맡기자라는 것은 세금은 최소한 부분만 거두자. 그 이야기는 복지 사업을 줄인다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은 그런 식의 정책을 한 셈이죠. 가장 보수적인.
레이건 정책이 미국이 지금 보면 가장 전형적인 보수 정책입니다. 보수 정책이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국방 정책도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90년대에 와가지고는 다시 이 적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줄고 2000년대에는 경제가 흑자까지도, 재정적 흑자까지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가의 이 부채 비율이 줄었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그 뒤에 그때 대통령이, 그때 정권이 정책을 잘해서 그렇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꽤 있는 거죠. 뭐 그때 대통령이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흑자의 원인이 어디냐 보면 급속한 성장. 그러니까 이 냉전이 종식되고 난 뒤에 세계 경제가 재편되면서 동구권 중심으로 굉장히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짧은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압축 고도 성장이 동구권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동구권에 이제 소련 연방에서 탈퇴해가지고 독립된 나라들이 쭉 발생하죠. 전통적인 나라들이. 체코, 헝가리, 뭐 폴란드, 그런 큰 나라들입니다. 사실. 그런 나라들이 뭔가 하면 다 독립하면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시장 경제로 가면서, 시작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가 상태였던 거죠. 거기서부터 빠른 속도로 시장 경제 산업화가 되면서 성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뭔가 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구권이 새로운 이제 이머징 마켓이 되면서 굉장히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 경제도 같이 성장을 해주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활용이 됐고, 그러니까 뭐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율도 인상했고, 레이건 때 많이 깎아놨죠, 그죠? 그걸 이제 원상 회복 정도 시키니까 이것도 많이 인상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보다 재정은 더 근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는 2000년대 초에서는 이제 뭐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 9/11 그 사태 이후에 이라크 전쟁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다시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2008년, 2009년에 소위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금융기관들이 도산하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살리고, 그 다음에 뭐 GM 아니면 그 항공사 등 당장 망하는 그런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재정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이니까 당연히 세금도 거두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또 나빠지는 겁니다. 지출의 대규모 증가.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은 미약해서 이 GDP 대비 채무가 뭐 추가로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죠. 상승하면서 이제 나빠지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6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더 나빠지는 추세는 중단되고 조금 더 회복되는 추세로 돌아가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터진 거죠. 다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 그러면 현재 굉장히 이제 나쁜 상태가 될 것이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변화를 설명했는데, 이 변화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뭐냐? 뭐 특별한 위생계가 올라갔다, 끝나고 나가 떨어졌다, 뭐 그런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우리가 뭔가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 차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